네, 뉴스 쟁점들 깊숙이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청와대가 만약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북미 정상회담의 긍정적 상황으로 이어질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하노이 결렬 이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5종의 제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청와대는 이 대목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 리포트를 정리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처음엔 CNN 보도였어요. 네, CNN이 한국의 외교 소식통을 복수로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메시지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CNN은 이 메시지에 북미 정상회담의 긍정적 상황으로 이어질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어요. 네. 근데 이게 외신 보도에 신속하게 확인을 해준 건 좀 이례적인데 청와대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관련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확인을 해준 거는 청와대가 남북 정상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좀 교착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자 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호적인 메시지일 것이다라는 보도가 외신으로도 있고 청와대 측에서 네. 뭐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줍니다만 그런 뉘앙스는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일부러 또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4월 27일이죠. 이렇게 되면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됩니다. 네. 그 1주년이 되면서 기념 행사 준비를 할 텐데 북한이 이 행사에 참석을 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이게 행사가 지금 닷새 남았는데 어제 통일부가 행사 개최 소식을 전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북한의 참여 여부를 아직 물어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북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죠. 이게 보통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좀 조율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지난 2월 말 있었던 역시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에 좀 경색된 남북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기념 행사를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북한의 참여를 요청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이 통일부가 공개한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한 이번 행사는 영화 평화 퍼포먼스를 주제로 하고 그 평화 퍼포먼스고 주제는 멀지만 가야 할 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4개국의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 제목만 봐도 지금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죠. 가야 할 길이긴 한데 지금 멀다. 네, 그렇죠. 그걸 보여주죠. 이런 느낌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에서 연일 그 미국 측 그러니까 주요 대북 인사들 비판하고 있고 네. 이 관련해서 또 미국도 반박을 이어가고 있고 분위기가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이 북한이 대미 강공 노선으로 선회를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공개적 비난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 주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일부상의 발언이 가장 강도가 높았어요. 아, 강성이에요. 네. 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그 최근 인터뷰를 거론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매력 없이 들리고 멍청해 보인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볼턴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진정한 징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요. 앞서 북한 외무성 담당 국장이 협상 상대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렇죠. 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계속 팀을 맡겠다 이렇게 일축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좀 주목할 부분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난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북한이 정상 간 담판으로 이걸 풀어야 될 문제로 보고 좀 톱다운 대화를 하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1년 전 지금 이맘때쯤 그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턱턱턱 눈앞에 펼쳐지면서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이야 정말 현실감 없다. 정말 신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했는데 그게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다는 거. 네.
뉴스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관련된 또 미국 관련된 보도들 정리해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피의자 안인득이 조현병 치료를 68번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3년 전까지만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병원에 가질 않았습니다. 안인득은 경찰 조사에서 10년 전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산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회에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학창 시절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위해 싸웠다. 실직 이후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간식을 나눠줬다는 등의 진술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 이 사람이 5년 동안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경찰이 안인득이 68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을 확인한 건데요. 네.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경남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다르게 보자면은 사건 발생하기 전 3년 동안은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 되잖아요. 네. 또 경찰은 안인득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자루를 지난달 중순쯤에 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안인득이 10년 전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서 허리를 다쳤는데 산재 처리 신청이 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회 불만이 가중됐으며 피해 망상이 심화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인득 사건을 두고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우리나라의 그 흔히 조현병이라고 불리는 정신분열, 정신질환 앓고 있는 분들이 한 50만 명 된다고 해요. 근데 네, 그 중에 생각보다 많죠. 네. 꾸준히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 분들이 5만 명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료나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금 이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관리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책이 없으면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경남 진주 아파트 이 피해자분들 그러니까 희생자 5명이 있죠. 그중에 한 명의 발인도 있었다고요? 네, 어제 희생자 74살 황모 씨의 발인이 한 장례식장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 숨진 희생자 5명 가운데는 첫 번째 발인이에요. 사건 발생 5일 만이죠. 이렇게 좀 늦어진 이유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가기관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발인을 늦춰왔기 때문인데요. 네. 유가족들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차례 경찰에 난동을 신고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참사로 이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가기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발인과는 별개로 유가족들은 이번 환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전액 지원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과 관련된 추가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 대변인이라고 부른 일 여파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철진한 색깔론을 펴고 있다며 이틀째 강력 비난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대통령에 대한 폄훼와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 사이에 들렸던 2명의 목소리가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 이후에 들으셨던 얘기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죠. 권미혁 의원인데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대통령에 대한 폄훼와 모욕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한번 대규모였죠. 그렇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예, 토요일인 20일이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약 1만 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집회 이름은 문재인 스탑, 국민이 심판합니다였거든요. 네. 또 이 참석자들은 한국당의 상징색이죠. 그 빨간색 티셔츠나 모자를 입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 집회의 좀 표면적인 이유는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좀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건데 실제 구호를 보면 문재인 정부 전반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 집회의 의미를 좀 보자면 보수 세력 스스로가 우리가 회생했다는 그런 자신감을 좀 보였다는 데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력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도 어느 정도 회복했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움츠려들었던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좀 당당하게 나서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적폐 세력이 우리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심판자로 나서겠다 이런 메시지까지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들의 캐릭터들 스스로들이 다르게 규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 집회에서 너무 색깔론이 강조됐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 발언을 보면 아까 나왔던 그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발언도 있고 문재인 정권은 좌파 독재의 길을 열었다. 또 좌파 천국을 만들어왔다. 이런 발언들도 있는데 너무 색깔론을 좀 강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색깔론에 대한 비판 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요. 네. 자, 다음 달부터도 계속 그 전국을 돌면서 장애 집회를 하겠다라는 걸 자유한국당이 지금 계획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그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까요? 네, 물론 이게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층의 결집에는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또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겠죠. 다 뭐 양면이 있으니까요. 동정의 양면 같은 거죠, 사실. 그리고 이런 그 장외 집회, 대규모 집회에 좀 문제점도 있는 게요. 이번에 당 지도부들로부터 동원령이 내려지니까 이 몇몇 보좌진들이 한탄을 하더라고요. 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동원령. 네. 뭐 공개적으로 했으니까요. 사실 예, 문자를 이게 지금 보내서. 다 모여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다. 그거는 뭐 확인해 보기 어렵겠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좀 동원 집회 자체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있는 건데요. 이번에 동원령이 나온 그 문자들을 다 보냈거든요. 지역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한테 뭐라고 돼 있냐면 국회의원은 400명, 그다음에 원외위원장은 300명을 동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와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지방에서 자기 돈을 내고 주말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서울 집회까지 온다. 그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쉽지 않죠, 이런 건. 그러니까 결국 강제 할당을 주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어떻게든 뭐 동원을 해서 데려오는 건데 이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집회 모습을 보면은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 이름 이렇게 편말을 들고 있어요. 그것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도 있지만 당 지도부에 보여주는 의미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데려왔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이 이 지도부 지시를 듣지 않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장애 집회 그리고 규모도 엄청 났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뭐 청와대 또 여당은 반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반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황 대표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는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과거에 사로잡힌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 광화문 장애투쟁은 색깔론을 앞세워 사람을 동원한 구태정치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난장판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한국당이 어서 국회로 돌아올 곳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그만큼 국회가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자, 정치권 소식 하나 더 보면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어요. 네, 이 의원이 어제 총선 승리를 위한 변화와 통합의 원내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경선에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 출마를 공식화한 거는 이인영 의원이 처음이에요.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지금 3파전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네. 김태년 의원, 노웅래 의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인영 의원 이렇게 3명이죠. 이번에 뽑히는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에 아주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임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다른 후보들도 설명을 드리면 김태년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후보죠. 그리고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당 정책위 의장을 맡았었거든요. 또 국회 예결위 간사 같은 경험도 해서 좀 실무 경험이 많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노웅래 의원은 이번이 3번째 도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개파에 얽히지 않는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장력이나 아니면 뭐 야당과의 소통 이런 것에서 좀 유연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김태년, 노웅래, 이인영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현재 홍영표 원내대표의 뒤를 잇는 그 원내대표 지금 경선에 이제 출사표를 던진 건 이인영 의원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처음이지만 세 명의 그렇죠. 얘기는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사실상은 곧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권 소식 살펴봤는데 국회는 언제쯤 화합해서 민생을 챙길까요? 예전에 본인들 임금 인상은 소문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더만 뭐 이런 지적을 해주신 4872님이 있고요. 정쟁만 하는 국회 해산해라라고 3287님 아주 강력한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된 소식인데
어제 SBS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SBS가 검찰이 확보한 SK케미컬 직원들의 2013년도 이메일을 토대로 보도를 한 건데요. 네.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리면 SK케미칼이 살균제 TF를 만들어가지고 법원을 속여서 지난 6년간 처벌을 피해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가습기 살균제에 유해물질이 포함돼서 이를 사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이렇게 폐질환을 겪고 그렇죠. 이런 예. 사건이었잖아요. 이 당시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만드는 SK케미컬에 실험 보고서 사실조회 요청을 했어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혹시 SK케미칼이 납품 전에 독성 원료 실험을 하는 걸 알고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거든요. 근데 이 SK케미칼 측은 어떻게 했냐면 당시 실험 보고서 제목이 가습기 청정제가 아니라 가습기 청정기로 기재돼 있다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건 살균제가 아니라 공기청정기 필터 원료에 대한 실험이었다. 이렇게 말해서 법원을 석였다는 게 SBS 보도입니다. 네. 결국 이 논리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국회 청문회나 검찰 수사에서도 그 지적을 받지 않았고요. 또 6년 동안 처벌을 받지 않은 겁니다.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가습기 청정제라고 쓰여 있는 글자와 가습기 청정기라고 적혀 있는 글자가 다르니까 네. 이걸 악용했다라는 게 악용했다는 보도의 거죠. 주요 내용인 것이죠. 예. 자, 다음 소식은 이 마약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데요. 너무 많아요. 네, 네. 특히 재벌가 현대 정주영 전 회장의 그 손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3세가 마약 투자 의혹 뭐 받는다 얘기가 과거에 있었고 외국에 있다 그랬었는데 네. 어제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 현대가 3세 정모 씨죠. 그 4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로 어제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압송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 정 씨는 외국에 있었는데 지난 2월 사옥 신축 문제로 영국 런던으로 출국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는다면서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네. 이 혐의 4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3번은 지난달에 구속 기소된 마약 알선책 이모 씨와 투약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 1번은 그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죠. 이 최모 씨와 한 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 재벌 3세들끼리 친분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중간에 브로커와 함께 같이 마약을 했다. 이런 투약 의혹들을 받고 있는 거고 관련 수사를 이제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